자, 5.3절하고 5.4절은 이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3절에서는 간단하게 규제가 뭔지하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5.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 기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용어 때문에 그 몇 주간 계속 그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멀리제이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값의 범위가 꽤 크다든지 그랬을 때 뭐 가령 0에서 1 사이 범위로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노멀리제이션 한다고 그래요. 노멀리제이션은 정교화라고 번역을 하면 뭐 적절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전부터 써왔고, 그런데 이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레귤러리제이션은 또 노멀리제이션은 다르잖아요. 그걸 똑같은 용어로 정교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용어가 필요한데 도대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규제라고 한번 써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꽤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규제. 그래서 규제라고 결정을 하고 책을 썼는데요. 규제는 현대 기계학습에서 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꽤 큰 용량의 모델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기계학습을 그냥 하면 과잉적합에 보통 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 기법을 추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게 이제 현대 기계학습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미 규제를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이제 과소적합과 과잉적합이 뭔지, 또 바이어스와 분산 뭐 현상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했고, 여러 가지 규제 기법 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데이터 확대하고 가중치 감쇄를 간단하게 1장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물가물하면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5.3절, 5.4절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모델의 용량이에요. 뭐 가령 왼쪽은 모델 용량이 작은 게 퍼셉트론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퍼셉트론. 그리고 다층 퍼셉트론이 조금 더 모델이 크고, 이제 층을 뭐 굉장히 히든 층을 굉장히 많이 한 그 딥러닝이 모델 용량이 더 클 테고, 우리가 그 다항식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1장에서 이제 다항식을 예시를 많이 했잖아요. 뭐 선형이 왼쪽에 해당되고 2차, 3차, 4차, 5차, 6차가 될수록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세로축은 5, 6, 5. 이게 이제 간단한 개념적인 그래프인데, 어떤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모델의 용량을 점점 키우면 훈련 집합에 대한 오류는 점점 작아진다. 계속 작아진다. 근데 훈련 집합이 아닌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성능 측정을 해보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오류가 커진다. 이런 대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 오류가 가장 적은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최적 용량이라고 보면, 왼쪽은 과소적합이 일어난 거고 오른쪽은 과잉적합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지점 정도에서 멈추고 그 순간에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최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경우 내가 가진 데이터보다 훨씬 이제 큰 용량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면 VGGNet 같은 경우는 그 분리층만, 그 뒷부분에
그 풀리 커넥티드 돼 있는 완전 연결돼 있는 그 층이 몇 개가 붙어 있죠. 거기에만 한 1억 개가 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이제 학습 모델이죠.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훈련 집합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암기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학습 집합은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는 그 오류율이 커져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계학습 전략은 충분히 큰 용량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규제 기법을 적용을 한다. 자, 규제라는 게 뭐냐? 규제는 기계학습에서 새로 뭐 발명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통계학이나 수학에서 아주 옛날부터 그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시가 돼 있었고, 대부분 경우가 이제 모델 용량은 큰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으로 보면 찾아내야 되는 변수는 5개인데 방정식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값을 그 고유하게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방정식이 부족한 거죠. 주어진 정보가 좀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일포즈드 프로블럼, 보통 이제 불량 문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량은 커가지고 매개 변수, 우리가 RNA들 매개 변수는 되게 많은데 주어진 데이터는 부족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그래서 적절한 가정을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이 적절한 가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입력과 출력 사이에 매핑이 매끄럽다. 예를 들면 이게 입력 공간이고 이게 이제 출력 공간이면, 입력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1, 2, 3이라는 샘플은 출력 공간에서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입력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4, 5, 6은 출력 공간에서도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매핑이 있어가지고 1, 2, 5가 1이 매핑이 되고 뭐 3, 4, 6, 1이 매핑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매끄럽지 않은 그런 매핑이에요. 기계학습은 대부분이 이런 매끄러운 매핑을 사용을 한다. 가정도 하고 그런 가정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규제 기법 중에 티오노프라는 사람이 그 아주 옛날부터 통계학에서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매끄러운 가정에 기반을 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 목적 함수 J 세타 이거죠. 뭐 가령 민스퀘어 데라 또는 로그 우도 또는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목적 함수죠.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R 세타라는 또 다른 항을 추가를 하자. 이게 이제 규제항이에요. 규제항. 그리고 여기 이제 람다가 붙어 있는데, 람다는 이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거냐, 약화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람다가 크면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거고, 람다가 작으면 이제 규제를 좀 약화시키는 거고, 이런 그 하이퍼 매개 변수라고 보면 되죠. 되고, 이 두 개의 그 항을 더한 것을 우리가 이제 J regularized 세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요. 규제항에 규제가 적용된 목적 함수. 자, 현대 기계학습도 이제 매끄러운 가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가중치 감소의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의 구조적 용량은 충분히 크게 하고, 그러니까 히든층을, 은닉층을 충분히 많이 둬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용량이 크게 만드는데, 대신에 수치적 용량을 제한하는 규제 기법 이렇게 보면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매개 변수 값이 좀 작게 막 그 강제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값을 어떤 범위 내로 이렇게 좁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값이 막 1도 될 수도 있고 100도 될 수도 있고 만도 될 수 있고 10만도 될 수 있는데 그놈을 0쪽으로 막 몰아가지고 값을 어떤 범위 내에 머물게 만든다. 수치적인 용량을 제한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딥러닝 책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딥러닝 책이 2016년도에 출간이 됐고 벤지오 교수나 뭐 굿펠로라는 분, 현재 세 분이 저술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regularization any modification we make to a learning algorithm that is intended to reduce its generalization error. 그러니까 일반화 오류를 줄이려는 의도로 학습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기법들 모두 굉장히 그 넓게 규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5.4절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규제 기법을 5개를 소개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5개를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명시적 규제하고 암시적 규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시적 규제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중치 벌칙이라든지 또는 드롭아웃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목적 함수를 내가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신경망 구조를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나 학습 알고리즘 그 자체에다가 뭔가를 수정을 가하는 뭐 이런 것들을 explicit regularization 명시적 규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 말고 이제 조기 멈춤 해가지고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버리는 학습을 뭐 이거라든지 데이터를 강제로 인위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암시적 규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가중치 벌칙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티온오프 규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일단 그 앞서 봤던 이 티온오프 수식 있잖아요. 5-19를 같은 내용인데 매개 변수를 좀 더 드러내 가지고 표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J-regularized는 매개 변수를 세트하고 이제 XY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XY에 따라서 이제 세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이 J 세타 XY 원래 목적 함수는 XY의 영향을 받잖아요. XY 정보를 보고 하여튼 세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Y를 이 가로 속에다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R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제항은 XY하고 무관해요. XY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아까 매끄러움 가정 그거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애죠. 그래서 이 R 세타에는 XY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중치 벌칙이 작동하는 기본 원칙은 이 세타를 어떤 범위 내로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은 작게 만드는 거죠. 값을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장에서 봤듯이 얘가 값이 크면 이 함수가 굉장히 이렇게 요동을 쳤잖아요. 덜 매끄러운 거죠. 근데 얘를 작은 범위로 축소를 하면 그 함수가 훨씬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매끄러움 그것을 달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규제항 R세타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크게 보면 L2놈이나 L1놈을 사용을 해요. L2놈하고 L1놈은 우리 2장에서 이제 정의가 돼 있었죠. 수학 부분에서. 자, 먼저 L2놈을 살펴보면 원래 목적함수가 있다. 뭐 이 목적함수는 여러분이 이제 뭐 MSE를 쓸 수도 있고 로그 우도를 쓸 수도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수도 있고 앞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R이라는 규제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L2놈이죠. 2차놈. 그리고 L2놈을 제곱을 한 거죠. 제곱. L2놈이라고 그러니까 또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앞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각 항을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예요. 이것도 벡터의 크기라고 보면 되죠. 근데 거기다 제곱을 하니까 이제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항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거.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21식을 사용을 하기로 하면 똑같죠. 목적함수가 조금 변경이 됐죠. 원래는 이것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미분해가지고 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수식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목적함수가 이제 J-레귤러라이즈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항이 합쳐져가지고 이 J-레귤러라이즈드를 가 우리의 지금 이제 목적함수니까 이제 걔를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 수식을 찾아내야 되죠.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 플러스니까 이 왼쪽 항하고 오른쪽 항은 이제 별개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왼쪽 항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MSE 미분도 해봤고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미분해봤죠. 그러니까 그놈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더해지는 게 요거 미분이죠. 이거 미분하면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2람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요소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그냥 세타가 돼요. 그래서 2람다 세타 이렇게 된다. 자, 이 수식을 약간만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우리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수식은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학습률 로에다가 J 레귤러라이즈드.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죠. 방금 전에 우리가 미분을 해놨던 이 그레디언트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수식을 한번 5.23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 이제 세타 xy 이런 게 있으니까 거스럭거리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좀 간략화해서 쓰면 세타는 1-2 로 람다 곱하기 세타 빼기 로 그레이디언트 J예요. 자, 우리가 규제 기법을 적용을 안 했을 때는 람다가 0인 셈이잖아요. 람다가 0이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규제항이. 그 원래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람다를 0으로 두면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2로 람다. 그러니까 세타 빼기 로 그레이디언트예요. 우리 앞에 쓰던 거예요. 그냥 쓰던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던 거 3장, 4장에서 써왔던 거하고 가중치 벌칙이라는 규제 기법을 적용한 거 뭐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전에는 여기가 그냥 1이었잖아요. 1이었는데 이게 1-2 로 람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학습률을 100분의 1, 즉 0.01을 사용을 하고 람다를
2로 설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앞부분 세타 앞에 붙어 있는 요 1-2로 람다가 0.96이 되거든요. 1세타에다 뭘 빼줬던 것을 0.96세타에다 뭘 빼주는 걸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타에서 그레디언트를 빼줬던 것이 이제는 세타를 0.96만큼 줄이고 거기에서 그레디언트를 빼주는 그걸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세타를 앞 세타에다가 0.96을 곱해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 그림이 그걸 설명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세타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람다가 0이었을 때, 즉 규제기법을 적용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로 델타 J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1이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규제기법을 적용을 하면 현재 세타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0.96을 곱해주라. 그렇다는 얘기는 원점 쪽으로 좀 당기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0.96이 아니고 0.5였으면 이 반절, 여기 중앙으로 이동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0.96만큼이 아니라 0.96으로 이렇게 점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델타 J를 더해주라 뜻이죠.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현재 세타가 1이 갈 게 1이 간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원점 쪽으로 계속 당기는 거죠. 지금 그 그레디언트를 더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원점도 당기고 그레디언트만 당기고. 그러니까 원점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최종적인 세타가 값이 작아져요, 커져요? 작게 유지하는 거죠. 작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규제기법은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1장에서 간략하게 봤던 선형 회귀 있었잖아요. 또는 이제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다층 퍼셉트론에 적용할 수도 있고, 4장에서 공부했던 깊은 다층 퍼셉트론에 적용할 수도 있고, CNN에 적용할 수도 있고, 군데군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법을. 예를 들면 먼저 아주 간단한 문제인 선형 회귀에 적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훈련 집합은 이제 x1, x2, xn이라고 그러고 y1, y2,yn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는 이제 w, d라고 그러고, 선형 회귀니까 그 d 차원이면 이렇게 이제 w1부터 wd까지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선형 회귀가 풀이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훈련 샘플 x하고 그 다음에 그 가중치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값 y가 되게 만드는 그런 w를 찾아내는 문제죠. w를 찾아내는 문제. 자, 우리가 그 n개 샘플이 있는데 요 놈을 그 설계 행렬에다 담아보자. 그래서 그 x1은 1행에다가 넣고, x2는 2행에다 넣고, 이제 x3는 3행에다 넣고, 이게 이제 설계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계 행렬 넣어가지고 표기를 하면 얘는 매트릭스죠. x는 max w를 하면 y라는 벡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y 벡터는 이제 y1, y2, yn을 이제 이렇게
열방향으로 표기한 벡터죠. 자, 선형 회귀에서 목적 함수를 그냥 MSE를 쓰자. 평균 제곱 오차를. 그러면 결국은 XW는 예측어는 값이고 Y는 목표는 값이죠. 이 두 개를 빼서 2차 논문을 치우면 되죠. 2차 논문. 그게 이제 MSE잖아요. 자, 요 앞에 있는 항은 원래 목적 함수, 즉 예측값하고 목표값이 가급적이면 같아야 된다. 오차가 최소화돼야 된다. 네, 이런 목적 함수고, 두 번째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규제항이죠. 규제항. 이 놈을 이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처럼 되고요. 자, 미분을 하면 W를 미분을 하면 이런 수식을 얻는다. 자, 우리가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에서는 0으로 놓고 풀으면 최저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선형 회귀이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반복을 않고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수치적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 썼던 0으로 놓고 수식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해를 구하는 그런 어널리티컬한 방법, 그러니까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분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분석적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놈을 0으로 놓고 이제 풀으면 이런 수식을 얻게 돼요. 5.28이라는 수식을 얻게 돼요. 그 이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해 W 햇은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X 트랜스포즈 X는 공분산행열이고. 근데 여기에 지금 가정이 하나 들어있는데, 선형이니까 이제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이 원점을 지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제 바이어스 항이 들어있고, 뭐 아주 어려워지지 않은데, 수식이 약간 좀 복잡해지죠. 그런 가정이 이제 깔려 있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5.29식을 얻었는데 이 식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풀으면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공분산 행렬이고 거기에다가 이 람다 i를 더하고 있죠. 람다가 0이면, 즉 규제기법을 우리가 전혀 쓰지를 않으면 이게 이제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냥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고 거기에다 X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거기에다 Y 벡터를 곱하면 그게 최적해예요. 근데 이제 규제기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게 이제 이 람다 I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I가 아이덴티티 백렬 단위 행렬이니까 이 대각선이 1인 행렬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2람다를 곱하니까 대각선이 전부 2람다 값을 갖는 그런 대각 행렬이죠. 그것을 공분산 행렬에다 더하니까 공분산 행렬의 다른 요소들은 다 원래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대각 행렬만 값이 2람다만큼씩 커지는 거예요. 그거의 역행렬이죠. 그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X 트랜스포즈에다 곱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W 우리가 구하는 이 해의 값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선형회귀에서도 당연히 벌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W hat을 구하면 이제 예측 단계에서는 새로운 샘플 X가 들어오면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이 W hat에다 그냥 곱하면 돼요. 그리고 얻은 이 Y 값이 예측 값이죠. 자, 이렇게 선형 회귀에다가 L2 놈 규제를 적용한 것을 우리가 리치 회귀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리치 회귀 기법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훈련 집합이 11, 23, 33. 그래서 샘플이 3개가 있다. 그러니까 n이 3인 거죠. 그 다음에 d는 2고, 여기는 차원 2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목표값은 뭐 3.0, 7.0, 8.8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2차원이니까 여기 큐팅, 여기 모서리가 원점이라고 그러면 1, 1인 점이 있겠죠. 여기 좀 되겠죠. 이 점은 높이가 3이고 2, 3이라는 또 점이 어디 있겠죠. 거기는 7이고 3, 3이라는 점은 이제 8, 8이라는 그런 높이를 갖는 뭐 그런 데이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설계행렬을 우리가 만들면 그냥 1, 2를 첫 번째 행, 2, 3을 두 번째 행, 3, 3을 세 번째 행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고, Y벡터는 3, 7, 8.8을 세로로 배치한 컬럼 벡터가 되죠. 자, 요 X하고 Y가 주어졌으니까 요 5.29씩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풀어보면 1.4916, 1.3607이 돼요. 그래서 이게 최적해예요. 학습이 끝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 단순한 선형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 않고 그냥 분석적으로 학습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적해를 구했다. 그러면 하이퍼플레이는 이제 y 이퀄 뭐 1.4916x1 플러스 1.3607x2가 되고, 자, 새로운 샘플로 5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있었잖아요. 5.30씩 있으니까 그것대로 대입을 하면 12.9009를 얻는다. 5사라는 점에서의 이 높이는 12.999009라고 프리딕션 한 거죠. 예측을 한 거죠. 자, 이 가중치 벌칙이라는 규제 기법을 방금 전에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 선형 회귀에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 3장에서 공부했던 MLP, 또 4장에서 공부했던 깊은 MLP, DMLP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장에서 그 도출을 해놨던 가중치를 갱신하는 수식인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제 규제항을 더한 다음에 그놈을 이렇게 미분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5.31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다가 1-2로 람다를 곱하는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 값이 얼마였다? 람다가 제로니까 그냥 1이었던 것 앞에서는. U1에다가 그레디언트 값을 빼주면 이제 새로운 U1 값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해나갔죠. U2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 앞에 1-2 로 람다가 곱해지는 그것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에서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있었잖아요. 학습원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 3-4를 다시 살펴보면 13번 라인, 14번 라인이 이제 갱신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6값에다가 빼기 로우 그레디언트를 하면 새로운 6값.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갱신했는데, 이제는 요 앞에 1-2 로 람다만 곱해주면 돼요. 그것만 달라져요. 자, 알고리즘 3-6은 3장에 있는 알고리즘 3-6은 이제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이제 미니 배치 버전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갱신하는 수식이. 근데 여기에서 단지 U2 앞에 1-2 로 람다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알고리즘 수정이 아주 단순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공부했던 알고리즘 4-1 깊은 다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16, 17 라인이었는데 단순히 여기도 1-2 로 람다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규제항으로 R이라는 규제항으로 L2 놈을 사용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때때로 L1 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L1 놈. L1 놈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각각 요소를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목적 함수 더하기 람다 L1 놈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사인 세타가 돼요.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세타 1이 플러스면 1이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세타 2도 마찬가지고 세타 3도 마찬가지고 양수는 이 사인이라는 함수는 양수는 1, 음수는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세타 1, 1차 놈의 1차 놈이죠. 1차 놈의 미분이 사인 세타가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를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수식을 5.33식초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갱신하는 수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세 번째 줄처럼 된다. 수식이. 그놈을 잡다한 거 다 빼고 간략하게 쓰면 세타는 세타 빼기 로우 그레디언트 빼기 로우 람다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람다가 제로라고 그러면 즉 규제 기법을 전혀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요 세 번째 항 요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거. 자, 그러면 이 5.34식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세타 1하고 세타 2 매개 변수가 딱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저게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되지만 딱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현재 세타 값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세타 1도 양수고 세타 2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 사인이 어떻게 되냐면 1, 1이 되는 거예요. 세타 1도 1 되고 세타 2도 1 되고 그래서 요 뒷부분에 있는 이게 이제 벡터인데 마이너스 로우 람다 마이너스 로우 람다가 되는 거죠.
현재 위치 세타에다가 로 델타 J 그레이디언트죠. 그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원래는 이게 이제 끝이었는데 규제기법을 적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로우 람다만큼 또 추가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사분면에 있으면 이게 이 방향으로 가죠. 즉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원점 방향으로. 자, 현재 세타가 얘가 이사분면인가요? 고등학교 때 1사분면, 2사분면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자, 그러니까 세타 1은 마이너스고 세타 2는 플러스인 4분면. 네, 현재 세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요게 세타 1은 마이너스가 되고 세타 2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게 로우 람다 빼기 마이너스 로우 람다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점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고. 이게 값이 커지는 것을 막 방지를 하는 거죠. 그 실제로 L1 놈은 L2 놈처럼 0 가까이 당기는데 얘는 L2하고 좀 다른 효과가 있는데 매개 변수가 되게 많으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정말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넌제로인 놈, 이제 0이 아닌 그런 매개 변수가 별로 없게 만드는, 희소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L2와 달리. 어떤 매개 변수가 이제 0이 돼버리면 이제 그건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치 감쇄, 웨이트 디케이라는 규제 기법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기 멈춤인데, 조기 멈춤은 영어로는 이제 early stopping이라고 불러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가로축이 에포크예요. 그래서 학습을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훈련 집합에 있는 놈을 다 들여다보는 걸 우리가 한 에포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축이 그 세대예요, 세대. 이 굵은 선은 이제 훈련 집합에 대한 오류율이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오류율이 막 줄어들어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도 훈련 집합에 대해서도 막 이 등락이 조금씩 있는데, 이제 이 왼쪽 그래프는 이제 개념적인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 집합이나 검증 집합을 사용을 하면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에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막 그 학습을 하면 막 기분이 좋죠. 오류가 팍팍 줄어들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다 상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버피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겠어요? 한참 뒤에 가서 멈추면 좀 바보죠. 결국은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 높은 성능이어야 되니까, 학습 집합이 아무리 좋더라도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 성능이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요 테스트 집합 또는 검증 집합에 대해서 오류가 가장 낮은 그 지점에서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멈추는 거죠. 일찍 멈추는 거죠. 그래서 early stopping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 알고리즘 5.6. 이 알고리즘은 아까 개념적인 그래프, 이제 그걸 가정을 하고 만든 좀 순진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난수를 생성해서 초기에 세타 0를 설정한다. 오류율도 1.0, 즉 100%죠. 최대로 설정을 한다. 그다음 t를 제로로 놓고 이제 화일문으로 반복을 하는데 학습 알고리즘으로 세타 t를 갱신해서 세타 t 플러스 1을 얻는다. 세타 t 플러스 1로 새로 만들어진 매개변수 값으로 검증 집합에 대한 오류율을 얻는다. 측정한다. 그래서 그놈을 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if t 플러스 1이 t보다 크면, 즉 바로 직전보다 내가 한 번 더 에포크 세대를 반복을 했더니 더 높아졌어요.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t라는 순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t 순간의 것을 내가 최적의 해로 취하는 거죠. 즉 이 순간에 매개변수 값을 최적의 해로 저장을 하고 끝내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기 멈춤인데,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오른쪽 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금 전에 알고리즘을 이런 상황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계속 떨어지니까 화일루프 빠져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 순간에 아까 그 조건이 맞아버려가지고 화일루프를 브레이크하고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T1이라는 순간에. 근데 아쉽게도 더 가보면 에러율이 더 낮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조기에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버전을 이제 더 개선한 알고리즘 이제 5-7이 있는데, 얘는 이제 참을성을 반영한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더 참는 거예요. 뒤에 좀 더 달콤한 나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좀 더 참는 거죠. 여기는 이제 참을성 인자라고 로우라는 게 있고 P죠. P라는 게 있고 이제 세대 반복 인자라고 Q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오류가 커지는 어떤 시점이 오더라도 거기서 그냥 탁 멈추는 게 아니라 J번이 아니라 P번 더 해보는 거죠. P번. P를 예를 들면 5로 두면 5번을 더 가보는 거예요. 5번. 5번까지 더 가봤는데도 뭐 더 나은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완전히 멈추는 거죠.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P번, 즉 5번을 더 하는데 이 한 번 할 때마다 에포크를 한 번씩만 하면 이게 또 노이즈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5번을 할 때 이 각각을 Q번만큼 세대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로직이 좀 복잡하지만 이 P하고 Q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5-7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물론 여러분이 5-7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얼리 스타핑이고, 자, 세 번째 규제 기법은 데이터 확대인데, 영어로 보통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렇게 불러요. 오그멘트라는 말이 뭔가를 이렇게 확대하다, 증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죠. 리얼리티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일이 진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니터 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가상 떨어진 컴퓨터 그래픽스 세계라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버추얼이잖아요, 가상.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 이렇게 부르는 거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면 우리가 보통 이제 증강현실 이렇게 부르는데, 현실하고 버추얼이 이렇게 좀 결합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렇게 부르죠. 이 기계학습에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은 데이터를 늘리는 기법이에요.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가서 더 수집을 하면 돼요.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환자를 더 많이 봐가지고 MRI 사진을 훨씬 더 많이 찍는다든지, 나뭇잎 사진 한다고 그러면 들판 돌아다니면서 나뭇잎 사진을 훨씬 더 많이 수집을 한다든지, 뭐 버섯이라고 그러면 산을 헤매면서 독버섯 찾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대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잖아요. 일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 요것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1-17 그림인데, 훈련집합의 크기를 20으로 놓고 12차 다항식으로 근사화라는 거, 학습을 한 거. 그래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오버피팅이 심한 거죠. 근데 40개를 가지고 하면 오버피팅이 많이 줄어들었고, 60개로 하면 거의 정확하게 데이터 자체를 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죠. 데이터만 많이 늘리면 돼요.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막 변화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카메라를 뭘 찍는다고 그러면 조명에 따라서 뭐 좀 점점 어두워진다든지, 또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바라보는 각도가 점점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잠재적인 변형을 프로그램으로 인위적으로 흉내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대를 해보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엠니스트에 있는 필기 샘플인데, 맨 왼쪽이 실제 샘플이에요. 근데 이 0이라는 놈을 뭐 이동도 시키고 회전도 시키고 크기도 약간 키우기도 하고 작게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변화는 얘들이 다 선형 변환이에요. 또 얘들을 곱해가지고 결합해서 적용을 해도 여전히 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형 변환을 어파인 변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자, 이런 어파인 변환은 뭐 효과 좋아요. 좋은데 한계도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변형하는 꼴이죠. 자, 뭐 0도에서 5도 사이로 0.1도 간격으로 회전을 시키자. 또는 크기를 확대를 하는데 뭐 0.7배에서 뭐 1.5배까지 점점 뭐 한 20개 구간으로 해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확대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handcrafted transformation, 수작업 변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부류가 같은 변형을 사용하고, 회전을 5도만큼 한다고 그러면 뭐 0이라는 부류도 1이라는 부류도 2라는 부류도 그 5도만큼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류는 조금 더 많이 15도까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있고, 어떤 부류는
5도를 넘으면 얘가 다른 부류로 변형이 돼 버린다든지 그 모양이 일그러져 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우스버그라는 분의 논문을 보면 이제 모핑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는데 요게 이제 샘플 2개예요. 그러면 왼쪽 샘플이 오른쪽 샘플로 모핑 변환하는 거죠. 모핑 변환. 비선형이죠, 비선형. 그래서 저 모핑하는 매개 변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해 가지고 아주 많은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습 기반이에요. 학습 기반.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이 모핑을 어떻게 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변형을 하면서 데이터를 확대를 한다.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이제 자연 영상에서도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크루제프스키라는 분 논문 아시잖아요? 2012년도 그 알렉스넷. 그래서 저번에 그 사이테이션이 인용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건 뭐 간단하게 계산기로 하루에 한 10건 좀 넘었던가요? 하루에. 엄청나죠. 보통 사람 논문은 발표해도 막 10년, 20년 지나도 5번 사이테이션. 어떤 분은 막, 야, 내 거 5개나 됐구나. 이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루에 막 10건이 넘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있는 교수님이나 또는 선배나 이런 분들 논문이 얼마나 사이테이션이 됐나 그러면 그분의 영문 성함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구글 구글.com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그냥 쫙 나와요. 자, 이 알렉스넷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256 영상이 있다고 그러면 224 영상을 클러핑을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군데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윈도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24장을 잘라내요. 이게 1024배로 불어나는 거죠, 데이터가. 단순히 클러핑 해가지고. 자, 클러핑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오브젝트 입장에서 보면 그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오브젝트 입장에서 보면 약간 위치가 좀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변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좌우 반전까지 해요. 이렇게 좌우 반전까지. 오른쪽에 있던 물체가 왼쪽으로 가고 반대로 이제 왼쪽에 있던 물체가 이렇게 플리핑까지 해가지고 총 2048배로 확대를 한다. 무지만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PCA를 이용을 해서 6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주성분 분석. 그래서 색상 변환을 어떻게 할지를 찾아내가지고 색상도 약간씩 변화를 시켜요. RGB 값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거죠. 추가 확대를 하고. 아마도 알렉스넷이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안 했으면 2012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성능으로 1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사건을 못 일으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난 예측 단계에서도 그냥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놈을 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검은 박스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파란 박스처럼 클로핑을 5개를 해요. 이제 왼쪽 귀퉁이, 오른쪽 귀퉁이, 아래 귀퉁이 해가지고 그 4군데 하고 이 가운데도 클로핑을 해서 5개를 만들고 5개를 플리핑을 해가지고 반전을 시켜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CNN에다가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10개를 집어넣어가지고 10개의 예측 결과를 얻는 거죠. 그 10개를 이제 평균을 해가지고 최종 예측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종의 이제 앙상블이죠. 앙상블 기법인데 이 앙상블 기법을 적용해서 한 2~3%의 그 오류율 감소를 얻었다고 해요. 이 앙상블 기법은 이 책에서는 이제 12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12장은 마지막 장인데 그 앙상블 기법만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 적용을 하든 간에 효과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법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10개를 집어내서 평균해버리는 이런 단순한 기법도 효과가 있고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앙상블 기법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그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픽셀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뿌린다든지 그래서 이미지를 되게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논문 같은 경우 보면 입력 데이터다 노이즈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은닉 노드에다가 자 이게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은닉층 1, 은닉층 2, 은닉층 3 하면서 계속 이제 정보가 그 파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닉층 어디에서 노이즈를 이렇게 좀씩 그 삽입을 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이제 이 기법을 우리가 그 해석을 해보면 입력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특징이 고급화되잖아요. 저급 특징에서 이제 고급 특징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제 고급 특징 수준에서 데이터를 확대한다,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이제 드롭아웃 기법이 있는데 드롭아웃 기법은 지금 왼쪽이 원래 신경망 구조라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 4, 4, 2 구조의 신경망이죠. 아주 작은 어떤 신경망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난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난수가 1이 나온 그런 노드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하나 제거됐고 여기 제거됐고 이 2층에서 2개가 제거됐고 또 다른 난수를 생성해서 또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러죠.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최종층인 출력층은 누구를 떼내면 안 돼요. 출력 브루게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적용을 않고 입력층하고 은닉층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를 제거를 하고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에지를 다 같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은 노드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신경망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드롭아웃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제 이런 좀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 한 3개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신경망도 있고 이 부분 신경망도 있고 이 부분 신경망도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잖아요. 이 각각을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드 수가 또 되게 많고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놈을 하나만 저장하는데도 이게 부담스럽고 메모리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이게 현실성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중치 공유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는 딱 하나만 가진 하나만 여러 개의 부분 신경망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가중치들을 다 공유해가지고 같은 가중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이트 쉐어링 기법을 사용을 한다.
자, 실제 알고리즘 어떻게 하냐면, 이제 P 인풋하고 P 히든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느 비율로 드랍아웃을 시킬 거잖아. 예를 들면 0.5로 설정을 하면, 한 반절 정도가 제거되는 거죠. (0.2로) 오면 한 20% 정도만 제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P 인풋은 입력층의 드롭아웃 비율이고 P 히드는 은닉층의 드롭아웃 비율이고. 자, 난수 생성해서 초기화를 설정한다. 화일문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 멈춤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즉 수렴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 자, 미니 배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미니 배치 B를 이제 원래 훈련 집합에서 샘플링을 한다. 보통 이제 미니 배치는 뭐 128이나 256, 한 이 정도 크기로 하죠. 그럼 원래 샘플에서 128이라고 그러면 128개를 샘플링해서 이제 배치 B를 구성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입력층은 P 인풋만큼, 은닉층은 P 히든만큼 비율로 드롭아웃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드롭아웃된 신경망이 만들어지겠죠. 드롭아웃된 부분 신경망으로 이제 전방 계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남아있는 가중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류 역전파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할 수 있겠죠. 남은 가중치만 가지고. 그것을 미니 배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미니 배치가 이제 128 크기라고 그러면 이제 128개의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거죠. 샘플마다 하나씩. 그러면 이제 포어룹이 끝나고 이 128개의 평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요. 그냥 다 더해가지고 128로 나눠주면 되죠. 평균 계산은 가중치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수렴할 때까지.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세타를 우리가 최적해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라인 6에서 전방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원래는 드롭아웃을 안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중간 계산된 값, 노드의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썸을 만든 다음에 그놈을 타우라는 활성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이제 파이라는 애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파이는 그 드랍 아웃이 됐냐 안 됐냐, 제거가 됐냐 안 됐냐. 근데 요 정보를 갖고 있는 불린 벡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제거가 된 놈은 0, 제거가 안 된 놈은 1이라는 값을 갖는 벡터예요. 그래서 이제 요소끼를 이제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거가 된 놈은 0을 곱해버리니까 실제 계산에 참여를 않는 꼴이죠. 제거가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G라는 중간 계산 결과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그 가중치 값을 곱해서 S를 만들고 타우를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파이는 이 포룹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매개 변수마다 정하는 거예요. 드롭아웃은 매개 변수가 샘플마다. 드롭아웃은 샘플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샘플이 100만 개 있으면 이 100만 개가 만들어져요. 100만 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여러 번 해보고 반복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입력층의 제거 비율은 보통 0.2,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제거하고 한 80% 정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은닉층은 한 반 정도를 제거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돼 있어요. 물론 저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뭐 다 맞는 그런 규칙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은 이것도 하이퍼 매개 변수니까 적절하게 이제 여러분 데이터에 대해서 조절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예측 단계도 여러분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가중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지면 이제 입력층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1-p 인풋만큼 곱해서 약간 줄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 단계에 사용을 한다.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가 1-드롭아웃 비율만큼만 참여했잖아요. 어떤 때는 그 가중치가 참여도 하고 어떤 때 참여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 단계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 비율을 곱해서 사용을 한다. 자, 메모리하고 계산 효율을 따져보면 추가 메모리는 별로 없어요. 이게 그 가중치 공유를 하기 때문에 파이라는 배열 하나 정도만 더 있으면 되니까 뭐 굉장히 무시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계산이 늘어나는 것도 뭐 미미하고, 단 조금 실제적인 부담이라고 그러면 신경망은 크기에서 오는데, 보통 그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은 모든 은닉층마다 이제 그 은닉 노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 드랍아웃을 적용을 안 했을 때 내가 100개를 노드를 뒀다 그러면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면 P 히든분의 1만큼으로 늘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권고한 대로 그 0.5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0.5분의 1이 2잖아요. 그러니까 2배. 원래 100개였으면 한 200개 정도를 둬라. 한 요런 정도만 부담이 있는, 이것도 뭐 큰 부담은 아니죠. 드랍아웃은 꽤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앙상블 기법이 있는데, 뭐 이것은 짧게 끝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일반화 오류를 좀 줄이는 그런 기법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앙상블도 규제냐? 이제 현대 기계학습에서는 앙상블 기법도 규제 기법 이렇게 간주를 해요. 굉장히 폭넓게 규제 기법을 간주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앙상블 기법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측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하나만 만들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개의 예측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같은 신경망을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구조의 신경망을 쓴다 이거예요. 쓰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초기값을 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초기값을 달리해 가지고 여러 개의 신경망을 만든다. 이런 방법도 있고,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층을 8개로 한 놈, 7개로 한 놈, 9개로 한 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CNN이라고 그러면 그 커널의 크기 같은 걸 좀 달리한다든지, 또 보폭이 있었잖아요. 보폭을 좀 달리한다든지, 뭐 아주 많은 기법을 여러분이 구사를 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이제 12장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세히 배우는데, 뭐 배깅이라는 기법, 부스팅이라는 이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법들이 있어요. 이제 배깅은 훈련 집합을 샘플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 개의 훈련 집합을 만들어 놓고 훈련 집합을 달리해 가지고 이 각각의 훈련 집합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예측기를 여러 개 만드는 기법도 있고, 또 부스팅 같은 경우는
자, i번째 예측기가 틀린 놈을 i번째 i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번째 예측기가 잘 걔를 맞출 수 있게 그 연계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이제 부스팅 기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측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테스트 샘플이 들어오면 여러 개의 예측기다 집어넣으면 여러 개의 예측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여러 개의 예측값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최종 예측값으로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12장에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